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6장 바람직한 조세 3절, 제3절 최적 물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최적이라는 건 뭐냐면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기에 연구할 때는 효율성은 좀 얘기하기 쉬운데 공평성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효율성에 초점 맞춰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세금을 때리는 것이니까 이 최적이라는 옵티멀이 물품세를 수식하게 되면 이거는 효율성만 얘기하고요. 공평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줄에 램지가 1927년, 다 옛날이네요. 최적 물품세, 최적 조세 문제는 주어진 조세 수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물품세.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최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운영하려면 세금을 안 거두면 초과 부담이 없을 텐데 일정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거둔다는 전제 하에서 자, 목적식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는 가운데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미니마이즈 초과 부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걸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적 조세 이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고 최적 물품세 이후에 최적 소득세 이런 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램지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지의 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떤 물품세가 있을 때 초과 부담의 총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본적인 출발 자체는요, 우리 한계 원리를 이용해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과세 대상이. 근데 거기에 세금을 때리면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계 초과 부담이 같을 때 그게 바로 최적이 되는 거야. 한계 초과 부담이 X랑 Y가 같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내가 일정한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똑같이 50, 50 세금을 때렸더니 X의 초과 부담이 많이 생겨. 그러면 X를 좀 빼고 Y에 초과 부담이 작으면 거기에 세금을 좀 더 때리는 게 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지도록 한계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세 징수액을 1원 증가시켰을 때 단위당 초과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밑에 X랑 Y 두 개 나와 있는데 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쌀 쪽의 한계 초과 부담이 옷 쪽보다 더 크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X에서 초과 부담이 Y보다 더 이렇게 크다면 초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는 세금을 좀 낮추고 Y의 물품세를 좀 올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같아질 때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물론 단 X랑 Y는 X와 Y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뭐 소주와 막걸리 이런 것처럼 막 보완적이고 대체적이고 관련이 있으면 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심플하게 독립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쌀에 TX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은 우리 초과 부담의 공식 있죠? 2분의 1 세율 거기다가 PQ 뭐 거기 증가하는 거죠. 원래 2분의 1 TX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가격이 얼만데 그러다 보니까 X가 얼마나 줄어드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세 수입은 조세 부과 후에 수요량 XT라고 해서 조세 수입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T, X, PX, X 거기 뭐 하점자 T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케이? 조세 부과 후
해서 후를 기준으로 보통 보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그거는 붙여야 하는데 편의상 델타 안에 들어가서 절대값으로 해석해서 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부담의 증가분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가격이 얼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1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살짝 지울게요. 자, 16-1식 거기 보시면은요. 초과 부담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변화했는가 거기 P 가지고 더 올라간 걸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분의 1 델타 X, 그러니까 X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걸 나타내요. 자, 단위당 세금을 1원 올렸을 때 조세 수입의 증가는 XT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계 초과 부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그냥 간단히 볼게요. 그냥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X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X의 가격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오케이? 여기 삼각형이 바로 나와 있는 게 초과부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계 초과부담은 거기 2분의 1, 그 다음에 X가 얼마나 감소했냐. 여기 보시면 이게 X가 얼마나 감소했니? 그거를 나타낸다고요. 요거는 이제 1원 부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표현하려고 나타냈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 보시죠. 자, 그래서 XT에 대해서 자, Y도 똑같습니다. Y도 자, 밑에 16-3 보세요. YT에 대해서 과세 후 2분의 1 Y가 얼마나 감소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총 초과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가와 Y의 소비량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6-4식 나와 있고요. 자, 따라서 요걸 다시 한번 해석해요. 자, 총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자, X와 Y의 둘에 발생하는 총 초과 부담의 합 이걸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수요량의 똑같은 비율의 감소 X와 Y야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모든 상품의 텍스를 때리게 되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수요량의 감소 비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램지 텍스예요. 자, 우리 왼쪽에 그림이 살짝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직관적으로 살짝 보기 위해서. 자, X시장, Y시장 이렇게 있어요. 텍스를 부과하는데 뭐 똑같이 부과했다 할게요. 똑같이. 근데 X시장은 수요 곡선이 되게 가팔라. Y시장은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 초과부담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삼각형이 되게 커요. 여기 왼쪽에는 삼각형이 좀 작잖아. 그래서 이게 초과부담인데 얘는 노란 색깔이 초과부담이고요. 얘는 노란 색깔이 초과부담인데 어떻게 돼요? 초과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크다는 건 어디서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감소하잖아. 이게 직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니까? 많이. 델타 Y가 크게 감소했고요. 얘는 X는 쬐끔 감소한 거야. 델타 X가 쬐끔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도 X제가 필수제에 가까운 거니까 별로 수요량 감소가 별로 없어 가지고요. 초과부담이 좀 작아.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해야 돼. 일정한 조세 수입, 뭐 100조를 조세 수입을 거둔다 할 때 50, 50 이렇게 거두려고 하면 여기서는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방법은 야, 너 초과부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좀 많이 세금을 때리는 거지. 여기는 세금을 좀 적게 때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직관적으로 살짝 보면 뭐 정확하게 한 건 아니지만 살짝 보시면 거래량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초과부담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초과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보시죠. 아니 얘는 굉장히 가격에 탄력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좀 텍스를 부과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데 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참을만 한가 봐. 필수제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감소하는 비율이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될 때가 그때가 총 초과 부담을 감소하는 비율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총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4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아니면 중간에 한번 볼게요. 총 초과 부담을 두 번째 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이 똑같은 비율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물품 세제가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똑같은 게 아니라 감소 비율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소 비율. 지금 차등이잖아. 얘한테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요. 얘한테는 세금을 조금 때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다시 정리하게 되면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조세야. 그러니까 조세 부과하는 크기가 다른 차등이라고 쓸게요. 차등 조세를 부과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월하다는 거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 가시겠죠? 자, 이와 같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가 반드시 최적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램지 규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수요량이 엄밀히 감소하게 된 여기 보시면 이 수요 곡선이 대체 효과를 나타내야 되니까 앞에 보상된 이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상된 수요량을 뜻하고 각 조세 초과 부담을 나타내는 식으로부터 최적 조세 조건이 도출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반영을 하는 게 역탄력성 규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탄력성 규칙. 자,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율을 높이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탄력성이 작잖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y보다 뭐 위치마다 다르지만 요거 전반적으로 탄력성이 작고 탄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작은 필수제에는 좀 세율을 높이 부과하는 거야. y보다. 이게 바로 역탄력성 법칙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상된 수요 곡선을 탄력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x의 세금을 때렸어. 근데 감소한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거기 탄력성 그걸 집어넣는 거야. 세율을 때렸는데 얼마나 탄력적이냐 이렇게. 얘 감소 비율이라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y도 마찬가지야. y의 세금을 때렸어. y의 탄력성이 어떠냐?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 있죠? 이게 바로 요거를 좀 약간 직관적으로 새롭게 쓴 거야. 요게 바로 이렇게 새롭게 쓴 거다라는 걸 살짝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세율로 표현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y를 일리 보내면 tx를 ty로 이렇게 하고 요거 이쪽으로 보냅니다. 탄력성 x 이렇게요. 자, 그러면 x에 초점 맞추면 x의 세율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505페이지 가볼게요.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 세율을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려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일수록 이거야. 탄력성이 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교란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탄력성이 제로다 그러면 아무리 텍스를 부과해도 이게 수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이 안 생겨요. 초과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빵 100%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최적 물품세는요. 램지 규칙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역탄력성 규칙이나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야,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한계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약간 필수제 높은 과세를 때려야 된다. 이게 어디선가 좀 처방이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아니 필수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소비하는 필수제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거는 야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이제 한 가지 비판. 오케이. 비판이라 할까? 한계라고 할까? 야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두 재화가 XY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에서 대체관계나 보완관계나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은 그럼 약간 다르게 변형이 필요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 한번 살짝 내용을 보시면 콜렛 헤이그 규칙.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최저 물품세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케이. 자, 여기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등장한 게 램지의 규칙 이렇게 했고 자, 램지의 규칙을 좀 바꿔서 탄력성의 반비례 과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탄력성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볼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자, 콜렛 헤이그 규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콜렛 헤이그 규칙 이렇게요. 헤이그 규칙. 여러분 우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최적 물품세라는 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953년 콜렛과 헤이그는 여가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있는지에 따라 세율 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소득세, 직접세, 지출세, 간접세 등등 막 얘기를 하다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효율성 측면에서 여가를 포함하게 되면 여가가 이제 골칫거리야. 여가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여가를 빼고 나서는 뭐 효율성 얘기하는데 야 여가를 고려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가에 직접 과세하는 게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콜렛 헤이그는 뭐라 그랬냐면 야 여가에 직접 과세하는 게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라도 과세하자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6페이지에 여가를 직접 과세하는 게 넣으면 최선이지만 현실에선 어렵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과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요. 그 방법은요. 세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여가와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를 즐길 때도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 저는 여가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막 골프채 사고 등산 장비 사고 테니스 라켓 사고 이러면 그 여가를 소비할 때 뭐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가와 당연히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적인 재화에 텍스를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에 보완적인 재화에 과세를 하게 되면 직접 과세는 좀 어렵고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콜렛 헤이그 규칙은 앞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의 선택 문제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앞에 거도 뭐야 전부 다
최종 물품세는 자 거기 보시면 직접세의 대표격인 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과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 줄에 차등 보이십니까?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램지 규칙이라든가 역탄력성 규칙, 콜렛-헤이그 규칙 이것도 균등 과세가 아니라 균등하게 과세보다는 과세가 아닌 차등 과세가 오히려 XY라고 할 때 과세가 더 낫다라고 이제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밑에 최종 물품세 이론의 분배적 함이 나와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최종 물품세는요, 이렇게 효율성은 고려하는데 공평성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두 번째 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필수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공평성까지 고려할 때, 분배 측면까지 고려할 때는 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은, 두 번째 달라 분배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가난한 사람의 효용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면 어떤 상품에 낮은 탄력성이 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 야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래 공평성과 분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아니 공평성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평등주의적 성향을 얼마나 반영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램지 규칙을 수정해야 되는 폭이 달라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줄 이해 가시겠죠? 공리주의 방식이 아니라 평등주의, 롤즈로 갈수록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램지 규칙은 더 큰 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소비 패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위한 소득계층이 모든 상품을 똑같은 비율로 소비하고 있다면 상품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최종 물품세 해가지고요, 대표적인 램지 규칙,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역탄력성 법칙, 콜렛-헤이그 규칙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4절에는요. 최적 소득세 이론 해가지고요. 누진성과 관련한 최적 소득세니까 거기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같이 감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최적 소득세 이론 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최적 조세에 대한 실증 연구들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